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태호 박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드디어 90회입니다. 100회가 10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100회가 네, 아마도 될 것 같네요. 네. 뭐 있나요? 100회. 뭐 할까요, 우리? 뭘 해야 되죠? 갑자기 또 부담이 되는 이런 얘기가 됐네요. 90회가 됐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제책이 아니라 명장면 산책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하반기 얘기했었군요. 하반기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원래 하반기에 네. 휴일, 그렇지. 휴일이 하루도 없었어요. 네. 추석을 제외하면 모든 공휴일이 주말에 끼었었는데 정말 이만한 복지가 있을까? 4일인가가 늘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즐거운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또 원래 있던 거기도 한데 또 없다가 생기면 또 우리가 완전 땡큐죠. 기분이 또 네. 처음보다 애초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또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하반기 맞으시면서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물론 7월에는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맞죠? 아니구나. 광복절부터 광복절 맞아. 7월에 맞아. 없고 그래서 늘 8월부터 제헌절 때문에 그 얘기가 있죠. 개천절도 쉬는데 왜 제헌절 그렇죠. 쉬냐? 여기 민주공화국이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종종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헌절 쉬어야 되지 않나요? 개헌하면서 한 줄 넣었으면 좋겠어. 제헌절을 쉰다. 헌법으로요? 아무도 못 바꾸게. 좋다. 그 공휴일 얘기 나온 김에 뭐 이런 날은 좀 더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거 없으세요? 뭐 예를 들면 한글날이 한동안 안 쉬다가 다시 쉬게 됐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늘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어릴 때 저 때는 국군의 날도 쉬었거든요. 10월 초가 정말 그치. 황금이었어요. 9. 네. 그러네요. 근데 국군의 날이 어느 날부터 휴일이 안 되고 물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러면서 영향이 있었을 텐데 황주부님 뭐 옛날에 쉬었다가 요즘 안 쉬는 휴일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프리랜서로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프리랜서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이 많을 때는 월화수목 금금금이고요. 일이 없을 때는 토일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는 같은 공간을 살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공휴일의 단맛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죠. 살아오셨군요. 네. 저는 주 4일째를 그냥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 4일째 언제 쉬는 거 선호하십니까? 보통 다들 수요일 쉬는 걸 선호하지 않나요? 중간에 한번 퐁당 쉬어간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을 바꾼다. 이러면 좀 왈가왈부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지금은 어차피 상상이기 때문에 그냥 한가운데 하루 쉬면 낫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3일을 연달아 쉬는 게 금토일. 좋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수요일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 괴롭거든요. 수요일을 그리고 아마 그 경영진에서도 선호할걸요? 왜냐하면 그 수요일의 쉼은 더 빡센 노동을 위한 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3일을 연장 쉬면 아무래도 이제 7일 중에 4일이라고 3일 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한국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수출 기업 이런 거는 또 상당히 난처할 거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국이 그런 건 좀 앞서가면 좋겠네요. 선진국으로. 프랑스가 그렇게 주 4일에 가까이 와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일단 수요일에 거의 쉬거나 이제
특별한 무슨 현장 학습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부모들도 이제 쉬어야 된다 이런 요청들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다 진전되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뭐 제조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일단 주 4일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수요일을 뭐 재택근무의 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집에서 좀 하다가 뭐 4시간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정착을 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 40시간도 안 지켜지는 사업장이 엄청 많고 네, 52시간이 모자라니까 더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경영자들은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만약에 주 32시간 이렇게 줄여버리면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얘기긴 하죠. 하루 10시간 해도 4일이 좋긴 한데.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의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릴게요. 인상 깊었던 문장, 명장면 산책. 오늘 90회 명장면 산책 시간입니다. 각자 최근에 읽은 책의 한 대목을 낭독하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누구부터 하죠?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의 한 장면은 그러므로 잘 도망쳐야 한다. 무턱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그 명분은 반드시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책의 존재 이유도 그것이다. 왠지 분위기상은 서문에 있는 네네, 서문에 있는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의 제목은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윤을 작가가 이제 썼고요. 김수연 씨가 그림을 그린 일종의 에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서점에서는 또 입문 분야로 런칭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책에는 이게 존버의 시대를 끝장낼 실존 철학 에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자는 하여튼 에세이로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이런 책입니다. 이게 요즘 감각에 좀 맞닿아 있는 제목. 그렇죠. 요즘 감각으로 약간 도배가 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용감한 얼굴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비겁한 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도망칠 법하니까 도망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내 몸과 마음이 상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먼저 도망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네. 이런 정도에 많이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상황에 이제 부합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책은 사실 이제 요 작가 저는 몰랐는데 이 작가가 이제 지인이었어요. 그 윤을 작가는 가명이고 본명을 뭐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편집자를 하다가 좀 출판사를 차리신 분이 쓰신 책이고. 근래 이런 인상을 받았던 책이 없는데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추천은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추천하냐면 요즘에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뭐 직장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을 법한 그런 책이고요. 영리하다고 한 건 뭐냐면
이제 개인주의가 사실 이제 요즘에 시대 정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도망치는 게 비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한열로 스크럼을 짜 있는데 자기만 거기서 쏙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개인주의가 도래하지 않았던 한 20년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하면 얌생이, 비겁한 놈, 약간 이런 평을 받았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왔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비겁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행동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이 책이 이제 말하자면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용기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도망갈 수 있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좀 고통받으시고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시대 정신을 되게 포착을 잘했다. 근데 요게 적절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도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영화 매드맥스에 나오는 대사인데 네. 도망쳐 도착한 곳에는 낙원은 없다. 이게 베르세르크에도 비슷한 대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정신승리 뭔가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데 사실 그 말이 이거하고 되게 반대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 없다. 그리고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이제 이런 거는 한번 뭐 다들 읽어보시면서 자기가 어느 쪽 취향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주민님도 살펴보신 것 같아요, 책을요?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전복의 이야기를 할 땐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꼼꼼하게 읽게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힘이 있는 책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개인주의와 분인주의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게 그 어원으로 따지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이란 뜻으로 이제 개인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사실은 그 한 개인을 들여다보면 사실 되게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이 정말 나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들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망을 친다는 건 내 정체성에 대한 점검이자 조정이다. 내 마음에 드는 정체성의 나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굳이 도망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달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그러니까 도망을 갈 때 내 마음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안에서 살면서 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들어. 이런 순간에 우리는 도망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견딘다는 건 뭐냐면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혹은 그렇지 않나요? 나아질 거야. 혹은 상황이 개선될 거야. 뭐가 극복이 될 거야. 변화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을 때는 우리가 도망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도망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의 정체성의 어떤 부분이 이것과 정말 맞지 않아서 이것이 나를 파괴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도망을 상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 이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 근데 물론 이 도망이라는 게 그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보통 도망은 나 혼자 도망가는 거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나한테 너무 땡큐야. 이 도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생존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망이라고 표현될 때는 뭐냐면 나에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맥락이 네. 사실 요즘 이제 많은 논의에서 네. 빠져 있는 이야기죠. 뭐 이 표현이 정확하진 않은데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네. 사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요즘 사람들 만나면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늘어나면서 한편에서는 뭐 기본소득이나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었어요. 제가 체감하기엔 그래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대한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확 사라졌고 정말 뭐 이제 뭐 개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개인을 지키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네. 이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기획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뭐 안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것과 비슷한 이제 네. 황주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네.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책 한 가지만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이 네. 뭐냐면 이제 약간 이 책이 에세이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엔 에세이인데 아까 분류 자체는 또 인문으로 돼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의 힘든 상황을 주체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도망이라는 말이 맞느냐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맞느냐 요것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사실 이 책에 약간 저는 더 이제 좀 좋은 가치는 인문의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자 자체가 독서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주체적인 피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런 어떤 의미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만 발췌독한다는 느낌으로 읽어도 상당히 교양을 늘리기에는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좀 주변인들에게 적극 추천을 할 예정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권 읽어서 여러 권 읽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좋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게 그거는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바는 네. 저도 딱히 도망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시대 정신이고 앞으로 이 도망이라는 걸로 자기를 이제 지키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거라는 생각은 확신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영리한 제가 보기엔 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 그 도망의 프롤로그를 열면서 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율리시즈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가 그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민족주의자가 찾아가서 너무 열받은 거죠. 너는 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참전하지 않고 왜 도망을 갔냐? 라고 했더니 너무 담담하게 난 율리시즈를 썼다. 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게 굉장히 이 책에서 사실은 그 도망이 되게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도망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혹은 그 도망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되게 적절한 그런 면에서 되게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인문적인 부분의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느꼈습니다. 도망에 대한 이론서랄까 이런 게 있죠. 네, 김니끼님께서는 오늘 명장면 산책으로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가져와 주셨고요. 이어서 황주부님께서 가져오신 명장면 산책 명장면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렇게 큰 박스에 이렇게 많은 상자가 오는 거였어? 라고 놀라는 사람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다. 최근 포장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경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포장지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공통의 경험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이다. 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또 그 포장재의 재활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떠올리게 되는데 뭐 환경이나 뭐 기후위기 관련된 책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골라온 책은요. 2021 트렌드 노트라는 제목으로 매년 2020 트렌드 노트도 있었겠죠. 지금 2021 트렌드 노트고요. 부제는 New Generations Normal 공통의 경험, 새로운 합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예가 그 공통의 경험이라는 그 부제에 딱 부합하는 사례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골랐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트렌드를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트렌드 책을 여러 권 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저한테 줬던 강점은 뭐냐면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키워드를 도출해서 거기서 이제 그 변화를 보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매년의 빅데이터를 관찰하고 이걸 가지고 7개의 인사이트로 정리해나는 작업을 해서 그걸 발표하는 것이 이 책이 가지는 기본 컨셉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작년 것도 읽었고 네, 올해 것도 읽었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내가 이건 현상이야. 그 현상은 다 아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됐는지.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한 분석을 한다라고 느낄 때 주는 쾌감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챌린지가 유행해. 옛날에는 원데이 클래스가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의 시대가 가고 챌린지가 유행을 하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강좌라든가 이런 기획을 할 때도 좀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택하게 된 책입니다. 2021 트렌드 노트를 네. 2021년 이제 절반이 지나서 읽는 것도 네. 또 하나의 재미겠어요.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얼마만큼 뭐 꼭 저런 책들이 뭘 맞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말씀처럼 합리적 설명과 추측 그렇죠. 이런 어쨌든 읽어내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꼭 막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꼭 내년에 무슨 토정 비결 보듯이 네. 그렇게 안 봐도 네.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읽어봐도 재미난 독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보통 이제 트렌드 책들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는 마케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책은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면에서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나가나를 한 권의 인문학책으로 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안에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다 보니까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혼집이라는 키워드 안에서도 막 변해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혼집을 바라봤던 것과 올해 혼집에서의 키워드가 달라져요. 그럼 이 키워드 자체가 되게 살아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검색하는구나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코로나를 혼집이라는 게 코로나랑 연결된 키워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나가는가 1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정말 재미있는 약간 추리의 느낌도 나고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표로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2020의 핵심 내용이 2021에 어떻게 변했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의 핵심 내용은 혼자만의 시공간이 중요했다. 그런데 2021이 되면서 어떠냐면 이것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2020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불편한 사회적 관계는 거부하고 은밀하고 느슨한 취향 기반의 연대를 모색한다. 이게 이제 2020이라고 하면 사실은 2019년에 나온 거잖아요. 코로나가 아직 승하기 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편한 사회적 모임을 거부할 훌륭한 명분이 되었다. 네. 점심은 혼자, 회식은 종말, 친척 모임은 거부,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온라인으로.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만난다. 이제 이런 변화들을 추적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거 전에 우리 추석 방송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떤 얘기요? 내년에 추석 때는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사람들이 맛을 봤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저도요. 네. 자, 오늘 황지부님께서는 명장면 산책으로 2021 트렌드 노트 가져와 주셨고요. 네. 제가 골라온 책의 한 대목을 명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이크를 타고 더 건강해졌다. 바이크를 타고 친구도 생겼고 가족도 생겼다. 영화도 만들었고 책도 썼다. 좋아하는 여행도 실컷 다닌다. 바이크를 타고 얼마 후에 독립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힘과 자신감이 생기면서 독립할 용기가 생긴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게 다 바이크 덕분이다. 야, 책 쓰셨나요, 고사님? 나도 지금 이게 바이크를 타고 난 다음에 이사와 이직을 결정하지 않으셨나요? 뭐 시차가 좀 있지만 어쨌든 예, 제가 썼다고 해도 뭐 거의 다르지 않을 예, 이 비슷한 경험과 감각들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그 아무튼 시리즈의 새로운 책이고 제목은 아무튼 바이크인데요. 이 저자가 여러분들 영화 똥파리의 그 주인공이었던 아니요 그 여고생으로 나왔던 김꽃비 배우. 김꽃비 배우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아 진짜요? 김꽃비 배우가 그 SNS에서는 바이크 전도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를 타는 이제 트위터리안들은 거의 다 그분을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팔로잉을 하고 있고 이 책이 나오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죠. 왜냐하면 그간 그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뭐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도 결성을 했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도 해오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부릉부릉에서 따서 부흥부흥이라든지 일종의 바이크 부흥회 같은 거 또 뭐 이제 퀴어 축제에 같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많이 벌이셨는데 어쨌든 이 책은 본인이 처음 이제 자전거로 어떤 타는 것에 재미를 느꼈을 때부터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자기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전해주는 책인데 바이크를 타본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할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분들은 더욱 이게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근래 제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제주의 해녀 사회에 90년대 중반부터 바이크가 보급이 됩니다. 그 전에는 해녀가 그 생업을 책임지면서도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거기까지 가려면 장구를 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물질을 해서 그런 가게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 존재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가니까. 근데 바이크가 보급되면서 이분들이 그걸 타고 이제 일터에도 가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시점부터 그 해녀 감소세가 둔화돼요. 오 진짜. 네. 놀랍다 진짜. 눈 커졌어요 저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크를 저도 면허를 딴 지가 이제 3년이 됐는데 바이크 면허가 따로 있나요? 그럼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고요. 물론 면허로 탈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 사륜차 면허를 따면 그냥 보통 어느 스쿠터는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가 있거나 아니면 말씀처럼 사륜차 면허가 있으면 이제 탈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면허 제도부터도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사륜차 몬다고 이륜차를 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교통 신호 정도를 알 수 있겠지. 맞아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부수적으로 해놓은 것 자체가 좀 한국이 좀 특이한 경우예요. 네. 그 바이크에 대한 아주 오래된 어떤 폄훼, 그런 게 있는 거죠. 인식이 높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전에 하려던 얘기는 이제 저도 그래서 3년 정도를 탔는데 제 이웃이 이제 같이 탔거든요. 근데 그 이웃이 이제 여성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정말 뭔가 이제 해방감은 당연해요. 바이크를 타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도권 이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근데 그 친구는 운전도 잘하는 친구인데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그런 뭐 이제 이동의 수단을 직접 이제 운용한다라는 것이 남성들에게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이제 바이크에 대한 폄훼처럼 똑같이 이제 뭐 김여사 같은 표현이 그런 데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뭔가 내가 내 맘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즐거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한 것들이 이 책에도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이제 많은 그런 용기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그 왜 이렇게 저는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이 네. 바이크가 요즘에 비싼 거는 그냥 엔간한 경차 중고 가격이랑 거의 맞먹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또 나왔던 얘기가 여성이 자기만의 공간을 처음 갖는 게 사실 차량인 경우가 많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크는 공간의 그 정체성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차와 바이크 중에 바이크를 고르는 사람의 어떤 심리 이런 게 저는 궁금하다, 좀 궁금한데. 진짜. 이게 차랑 그러니까 사륜차랑 이륜차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륜차를 직접 갖고 운전하던 중에 이륜차를 네. 이제 그쵸. 타게 된 건데 네. 사륜차는 대부분 뭐 처음에 몇 번은 이제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여행도 떠나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네. 이동할 때 편해요. 바이크는 이동할 때 즐거워요. 그래서 내가 차 있으면 언제든지 뭐 아침에 강화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하지만 안 가. 근데 바이크를 갖고 나서는 토요일 날 새벽마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리고 싶은 거 그 자체가 과정이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그런 표현 나오는데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 거하고 차로 이동하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경험의 그 네. 질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 차이 정도가 사륜차와 이륜차 사이에 있어요. 네, 사륜차를 운전을 하면 대부분 운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 시야나 이 바깥의 이 환경이나 상황을 마주하는 이 질감이 이륜차하고 완전 다르죠. 이륜차는 바람을 그대로 내가 맞고 꽃내음이나 풀내음이 다 코로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자전거 탈 때도 우리가 핸들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륜차는 사실 기기를 조작하는 거라서 손가락과 발목만 움직이지 몸을 움직이진 않아요. 네. 얘는 내가 몸을 같이 기울이고 움직이면서 조종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와중에 동력의 힘을 받으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내가 이제 여기서는 중력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걸 본인이 수영하고 바이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크가 기계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느끼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그 배기량이 소형차처럼 나와요. 리터급이라고 하는데 이건 1000cc씩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소형차보다 바이크가 훨씬 가벼울 거잖아요. 그럼 같은 힘으로 이거를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뭐 바이크는 도로 위를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 드나요? 그러니까 바이크는 이런 거예요. 무슨 고속으로 계속 달리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순간 가속력과 감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단시간에 내가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쾌감을 주는 거죠. 네. 저 이전에 그 옛날에 덕후들 만나러 다닐 때 인터뷰 하러 다닐 때 그 수입차 수리하시는 정비소 사장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부캐가 레이서예요. 네, 레이서인데 어떻게 하다 레이서를 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일 때 그때 뭐 PC통신 뭐 이런 거에 무슨 산악자전거 동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막 경사 70도 이러면 MTB를 손으로 끌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타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같은 동호회에 있던 기아차 뭐 연구소 분들이 또 자동차 한번 타보지 않을래? 이게 계기가 돼서 탔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보통 레이서라고 하면 다 스피드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KTX를 타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경주용 자동차는 보면 안에 정말 뼈대밖에 없거든요. 왜 뼈대밖에 없냐면 더 빨리 가속하기 위해서 최대한 무게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미터기도 없어요. 거의 RPM만 있어요. 그렇죠. 미터기는 의미가 없죠. 네. 뭐 속도계 이런 거는 속도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어떤 코너에서 특정 코너에서 드리프트를 칠 때 그러면 이제 이걸 몇 번 감고 핸들 몇 번 감고 그러면 RPM 몇 RPM에서 어디 지점에서 기어를 변속하고 이거 자체가 일종의 자기는 아트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완벽히 컨트롤하는 거 이게 사실은 레이싱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가라딘 얘기를 듣다 보니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저는 모르지만 안 타봐서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 바이크 전도사 저도 바이크 전도사가 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언젠가 이 책 낸 출판사에서 이거 하여튼 코로나 시기긴 한데 네. 김꽃비님하고 같이 좀 라이딩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좀 하면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영광일 것 같아요. 네. 놀때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자, 저희 오늘 명장면 산책 김느끼님은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황주부님께서는 2021 트렌드 노트 그리고 저는 아무튼 바이크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91회 주제책으로 다시 한여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